우리는 말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웅변가 데모스테네스는 돌을 입에 물고 바닷가에서 소리 지르며 말의 기술을 연마했고, 그의 연설은 아테나 시민들을 설득해 전쟁의 판을 뒤바꿨습니다. 로마의 키케로는 웅변으로 원로원을 장악했고, 현대에 와서는 마틴 루터킹 주니어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목소리가 인종차별에 맞서 수백만 명을 일으켰죠. 정치인의 약속, 연인의 속삭임, 친구의 위로말은 인간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여겨져 왔습니다. 누가 이에 반박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잠시 멈춰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소음과 대화, 논쟁과 외침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침묵은 과연 무력한 존재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깊은 힘을 품고 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입을 다물고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멈춘다면 무엇이 들릴까요? 바람소리, 숨소리, 아니면 여러분 내면에서 속삭이는 무언가. 침묵은 우리가 늘 피하거나 무시해온 영역입니다. 우리는 소음을 채우고 말을 쏟아내며 공백을 두려워하죠.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침묵은 종종 말보다 더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침묵 속에서 지혜를 찾았고, 예술가들은 침묵에서 창조를 길어 올렸으며, 혁명가들은 침묵으로 억압에 맞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침묵에 숨겨진 힘을 깊이 탐구하려 합니다. 동양의 도교와 불교, 서양의 철학과 비극, 현대 심리학과 사회운동까지 침묵이 어떻게 우리 내면과 관계, 그리고 세상 속에서 말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알아볼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배를 비유로 민주주의의 결점을 설명했듯, 저도 여러분을 침묵이라는 긴 항해로 초대합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조용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힘, 혹은 두려워했던 힘을 되찾고 그 속에서 새로운 통찰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침묵을 언제 마지막으로 의식적으로 선택해봤나요? 그 침묵이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을 줬나요? 불편했나요? 평화로웠나요? 아니면 낯설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의 시간 동안 함께 찾아갈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제 침묵의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먼저 침묵이 왜 내면의 평화와 연결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고대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말이 많으면 빈곤해지고 침묵하면 자연이 다가온다. 노자는 세상이 소음과 혼란으로 가득할 때 침묵이 우리를 본질로 이끄는 길이라고 봤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얕아지고, 침묵할 때 비로소 깊은 곳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도교에서 침묵은 무의모해의 실천입니다. 억지로 무엇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숲속 호수 옆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손에 든 돌을 물 위에 던지면 파문이 퍼지며 고요가 깨집니다. 돌을 계속 던질수록 물은 점점 혼탁해지고 결국 바닥의 맑은 모습은 사라지죠. 우리의 말은 이 돌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던져질 때마다 마음은 흔들리고 자신을 볼 기회를 잃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그 손을 멈추게 합니다. 돌을 던지지 않으면 물은 다시 고요해지고 맑아지며 깊은 곳까지 비춰줍니다. 노자는 이 고요함을 도다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상태입니다. 불교에서도 침묵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석가모니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6년간 침묵 속에서 명상에 잠겼습니다. 그는 말로 세상을 설명하려 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진리를 체험했죠. 불교의 선심, 수행은 침묵을 기반으로 합니다. 스님들은 말 대신 앉아서 숨을 고르며 내면의 소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들은 침묵이야말로 집착을 끊고 평화를 찾는 길이라고 봤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비슷한 통찰을 찾을 수 있습니다. 17세기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방에서 조용히 있을 줄 모르는 데서 온다. 파스칼은 우리가 소음과 활동으로 도망치려 하지만 침묵 속에서야 진정한 자신을 마주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침묵이 두려운 이유를 알았죠. 그 속에서 우리는 불안, 후회, 억눌린 감정과 대면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는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이야말로 성장의 시작이라고 봤습니다. 현대 과학도 이 지혜를 뒷받침합니다. 2013년 뇌, 행동, 면역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소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증가시키지만 단 2분의 침묵은 뇌의 편도체를 진정시켜 불안을 줄입니다. 더 놀라운 건 침묵이 해마에서 새로운 뇌세포를 생성하도록 돕는다는 발견입니다. 2011년 듀크 대학의 연구에서는 쥐를 침묵 속에 두었을 때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밝혔죠. 침묵은 단순히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고 재생시키는 힘을 가졌습니다. 역사적 사례를 더 들어볼까요? 19세기 미국 시인 월트 휘트먼은 자연 속 침묵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는 입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침묵 속에서 별들과 대화한다. 휘트먼은 도시의 소음을 떠나 숲과 바다에서 침묵을 만났고 그 속에서 내면의 평화와 창조적 통찰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시대의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월든 호수 옆에서 2년간 고독과 침묵 속에 살았습니다. 그는 월든에서 침묵은 삶의 깊이를 더한다고 썼죠. 소로는 침묵이 단순히 외부 소음을 막는 게 아니라 내면의 소음을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봤습니다. 현대 예술에서도 침묵의 힘을 봅니다. 작곡가 존 케이지는 4분 33초라는 곡에서 연주자가 4분 33초 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않게 했습니다. 관객은 그 침묵 속에서 바람, 숨소리, 객석의 작은 움직임을 들었고 침묵이 결코 비어있지 않음을 깨달았죠. 케이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은 소리의 다른 이름이다. 질문을 던져봅시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침묵 속에 앉아서 자신과 마주해봤나요? 스마트폰 알림, TV 소음, 끊임없는 대화가 멈췄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소리를 냈나요? 불안했나요? 평화로웠나요? 어쩌면 침묵은 우리가 피하려 했던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불안이나 슬픔을 마주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평화를 찾습니다. 역설적이죠. 침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침묵은 우리를 깊이 듣게 만듭니다. 내면의 목소리, 숨겨진 감정, 우리가 외면했던 진실을요. 비유로 말하자면 침묵은 폭풍 속 등대입니다. 세상이 소음으로 흔들릴 때 침묵은 우리를 안전한 항구로 이끌어줍니다. 이제 침묵이 관계에서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탐구해 봅시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끊임없이 대화해야 가까워진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많을수록 서로를 더 잘 이해한다고 믿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역사와 일상은 침묵이 말보다 더 깊은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12세기 일본의 선종 스님 다이카쿠를 떠올려 봅시다. 그는 제자들에게 말로 가르침을 전하는 대신 침묵 속에서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스승과 제자는 마주 앉아 단 한마디 없이 눈빛과 숨소리만으로 마음을 나눴습니다. 제자들은 훗날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스승의 뜻을 더 깊이 깨달았다. 말이 없어도, 아니, 오히려 말이 없었기에 진정한 소통이 가능했던 순간이었죠. 선종에서는 이를 묵조선이라 부릅니다. 침묵 속에서 깨달음을 나누는 수행입니다. 서양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19세기 독일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연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말로 채울 필요가 없다. 침묵 속에서 더 가까워진다. 릴케는 사랑이 말로 다 표현될 수 없다고 믿었고 침묵이야말로 두 사람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힘이라고 봤습니다. 그는 두이노의 비가에서 침묵을 말 너머의 언어라고 묘사했죠. 현대 일상에서도 이런 경험은 낯설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지 않았나요? 사랑하는 사람과 소파에 나란히 앉아 말없이 손을 잡고 있던 때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서로의 숨소리만 들리던 그 시간, 그 침묵은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충만했죠. 왜일까요? 침묵은 말로 채울 수 없는 공백을 메우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아테나의 배심원들 앞에서 변론했지만 그 말은 오해와 적대감만 낳았고 결국 독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말은 때로 뜻을 왜곡하고 갈등을 키웁니다. 반면 침묵은 다릅니다. 친구가 힘들 때 괜찮아 라는 말 대신 조용히 곁에 있어준 적이 있나요? 그 침묵이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되지 않았나요?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를 공감적 침묵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상담에서 말을 줄이고 침묵으로 상대를 받아들이는 것이,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은 상대가 스스로를 열게 한다. 말은 조언이나 판단으로 상대를 가두지만 침묵은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놓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20세기 프랑스 철학자 시몬 베유를 들 수 있습니다. 그녀는 중력과 은총에서 침묵은 사랑의 언어라고 썼습니다. 베유는 가난한 이들과 함께 일하며 말 대신 침묵으로 그들의 고통을 나눴습니다. 그녀는 침묵이 공감과 연대의 가장 순수한 형태라고 믿었죠.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말은 바람이라면 침묵은 나무입니다. 바람은 잎을 흔들고 소리를 내지만 나무는 고요히 서서 그 모든 것을 품어줍니다.
관계에서도 침묵은 흔들리지 않는 뿌리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말은 감정을 표면적으로 전달하지만 침묵은 그 밑에 깔린 진심을 드러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침묵의 가치를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미국에서 열린 추모 집회에서 사람들은 말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침묵은 분노와 슬픔을 담았고 수천 명의 마음을 하나로 묶었죠. 말로 외치는 시위보다 더 강렬한 메시지였습니다. 질문을 던져봅시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침묵으로 무언가를 전해본 적이 있나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그 느낌. 그건 말로는 결코 담을 수 없는 깊이를 가졌습니다. 또 다른 질문. 갈등 속에서 침묵을 선택해 본 적이 있나요? 그 침묵이 상황을 어떻게 바꿨나요? 역설적이지만 침묵은 소통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말은 서로를 가두지만 침묵은 서로를 열어줍니다. 관계에서 침묵은 얕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단단하고 진실하게 만듭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침묵은 다리입니다. 말이 건너지 못하는 강을 이어주는 다리죠. 마지막으로 침묵이 어떻게 권력이 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말이 권력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웅변가의 연설이 군중을 움직이고 정치인의 약속이 표를 얻죠. 하지만 침묵은 그보다 더 깊은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비극 작가 소포클레스는 안티고네에서 이를 보여줍니다. 안티고네는 왕 크레온의 부당한 명령에 맞서 말 대신 침묵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녀는 동생을 매장하라는 신의 뜻을 따랐고 크레온의 질문에도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녀는 무덤으로 끌려가며 단 한 번도 변명하거나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크레온의 권위를 흔들었고 관객에게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침묵이 외침보다 더 강렬할 수 있을까? 안티고네의 침묵은 반항이었고 그 여백은 크레온의 폭정을 드러냈습니다. 현대에서도 침묵의 힘은 살아있습니다. 1968년 멕시코 올림픽 시상대에서 금메달리스트 토미 스미스와 존 카를로스는 말없이 주먹을 지켜들었습니다. 그들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인종차별에 대한 강렬한 외침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전 세계가 그 공백을 보고 스스로 의미를 채웠죠. 또 다른 사례로 20세기 인도 독립운동가 마하트마 간디를 들 수 있습니다. 간디는 영국 제국주의에 맞서 소금 행진을 이끌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는 말 대신 행동과 침묵으로 수백만 명을 단결시켰고 그 고유함은 제국의 억압을 부각시켰습니다.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은 가장 강력한 외침이다. 그의 침묵은 폭력보다 더 큰 힘으로 영국을 굴복시켰죠. 비유를 들어봅시다. 말은 화살이라면 침묵은 활입니다. 화살은 목표를 향해 날아가지만 활은 그 힘을 모으고 방향을 결정합니다. 침묵은 말하기 전에 긴장, 말하지 않은 가능성, 그리고 상대를 압도하는 여백의 힘을 가졌습니다. 토론에서 상대가 격앙될 때 여러분이 침묵을 지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침묵은 분위기를 바꾸고 상대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현대 정치에서도 침묵은 무기가 됩니다. 2019년 기후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UN 연설에서 침묵을 활용했습니다. 그녀는 세계 지도자들을 향해 어떻게 감히 그러세요? 라고 묻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 침묵은 분노와 책임을 증폭시켰고 전 세계에 울림을 줬죠. 그녀의 침묵은 말보다 더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심리학에서도 침묵의 권력을 봅니다. 협상 전문가 크리스 보스는 침묵은 상대가 스스로 드러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말을 멈추면 상대는 불안해지고 더 많은 정보를 내놓게 되죠. FBI 인질 협상가로 활동한 그는 침묵이 긴장감을 조절하고 상황을 장악하는 도구라고 봤습니다. 역사적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1942년 나치에 저항했던 노르웨이 교사들은 독일의 강제 교육 정책에 반대하며 침묵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들은 말 대신 교단에 서서 침묵했고 그 고요함은 나치의 억압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됐습니다. 결국 나치는 그들을 체포했지만 그 침묵은 저항의 상징으로 남았죠. 현대 예술에서도 침묵의 권력을 봅니다. 영화감독 잉마르 베리만은 침묵이라는 작품에서 대사 없이 인물들의 표정과 침묵으로 갈등과 고독을 그렸습니다. 관객은 그 공백 속에서 스스로 이야기를 채웠고 침묵이 말보다 더 강렬함을 느꼈죠. 질문을 던져봅시다. 여러분이 침묵을 선택한다면 그 침묵이 상황을 어떻게 바꿀까요? 소크라테스가 말로 설득하려다 실패한 것처럼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또 다른 질문. 여러분은 언제 침묵으로 권력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역설적이지만 침묵은 무력한 침묵이 아닙니다.
침묵은 의도와 힘이 담긴 선택입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침묵은 폭풍전의 고요함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잠재되어 있죠.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침묵의 세 가지 힘을 탐구했습니다. 침묵은 내면의 평화를 가져오고 관계를 깊게 하며 권력으로 작용합니다. 노자의 고요한 호수, 다이카쿠의 차 한 잔, 안티고네의 저항, 간디의 소금 행진, 토미 스미스의 주먹이 모든 순간이 침묵이 말보다 강력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침묵을 약점으로 오해해왔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지고 침묵하면 도망치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침묵은 단순한 공백이 아닙니다. 침묵은 우리를 치유하고 연결하며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졌습니다. 현대인의 삶은 소음으로 가득합니다. SNS 알림, 뉴스 속보, 끝없는 대화와 논쟁. 우리는 소음을 피해 침묵을 찾아야 합니다. 침묵은 단순히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깊은 통찰과 연결의 공간입니다.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침묵은 밤하늘의 별과 같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가득한 곳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처럼 침묵은 소음이 사라질 때 비로소 그 가치를 드러냅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듯 알지 못함을 아는 것, 이 지혜의 시작이라면 침묵은 그 알지 못함을 마주하는 첫걸음입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말로 채울 수 없는 질문과 답을 발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실험을 제안합니다. 오늘 하루 단 5분이라도 침묵을 선택해보세요. 스마트폰을 끄고 소음을 차단하고 그 고요함 속에서 자신과 마주해보세요. 그 5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직접 느껴보세요. 침묵은 우리가 잃어버린 힘입니다. 그 힘을 되찾는 순간 우리는 더 깊이 듣고 더 진실하게 연결되며 더 강력하게 세상에 맞설 수 있습니다. 침묵의 항해를 함께한 여러분, 이제 그 힘을 손에 쥐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고맙습니다.